안녕하세요.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합격의 열정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암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우리 시험에서 빈출도가 높은 테마였습니다. 우리 청약과 승낙의 법리를 공부하셨는데요. 특히 청약의 정의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요. 청약의 요건 5가지가 있었습니다. 꼭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청약의 종류가 있었는데요. 특히 확정력을 기준으로 해서 확정 청약과 불확정 청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약의 유인과 청약은 반드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조건부 청약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을 필두로 해서 재고자료 조건부 청약까지 해서 쭉 6개를 같이 암기하시고 청약의 어떤 효력 발생 시점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도달주의였죠. 상대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청약의 효력 소멸 사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낙에 대한 정의 가볍게 기억하시고요. 승낙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효력이 언제 발생합니까? reach, 우리 도달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승낙의 효력 소멸 사유까지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완벽하십니다. 특히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 조건부 청약에서 우리 영어 단어와 각각의 개별적인 내용을 구분만 하실 수만 있으면 어떤 한글을 보시고 이거 재고잔류 조건부 청약이다. 이거 점검매매 조건부 청약이다. 이렇게 구분하실 수만 있으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3장 내용인데요. 가볍게 정의 정도. 제가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서두에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밑줄 정도만 하시면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테마, 무역계약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부분이죠. 무역계약은 우리 상이한 국가, 법체계와 언어와 상관습을 달리하는 두 당사자 간의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죠. 그리고 매도인은 어떤 의무가 약정품을 인도하고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같이 우리 이전시킵니다. 그에 대응해서 우리 매수인은 물품을 인수하고 우리 대가를 지급하죠.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적 성질이라는 것이요. 우리 시험에 정말 빈출도가 높습니다. 한 별표 5개 정도 해주시고요. 우리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말은 그럴듯한데요. 어려운 내용 전혀 아닙니다. 딱 4가지밖에 없어요. 낙, 쌍, 유, 불.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4가지. 우리가 사지선다의 시험인데요. 여기서 하나를 바꿔서 자주 출제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낙이라는 것은요. 낙성 계약입니다. 여기 영어까지 기억하시겠습니다. consensual contract. 낙성 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은 그냥 성립이 됩니다. 별도의 다른 요구 조건이 없어요. 특히 맨 마지막에 요물 계약이라고 나오죠. 요물 계약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특정한 법률적 사실이 존재해야 성립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것과 비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물 계약이라는 것은 낙성 계약 자리에 자주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낙상유불 이렇게 암기하시는 겁니다. 이건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 계약이 성립된다. 구두로도 가능하고 굳이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불이라는 것이요. 잠시 후에 보실 텐데 낙성 계약과 불료식 계약은 같은 내용입니다. 불료식성이라는 것은 우리 특별한 어떤 계약 형식의 요건이 없다. 그냥 구두로도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쌍무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쌍무계약은 당사자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계약이 작성된 이후에 물품을 수배하거나 본인이 생산해서 전달을 해야 되겠죠? 물품 인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매수인은 반드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그런 의무와 관련된 것. 그래서 밑줄 치겠습니다. 쌍무계약은 계약 성립에 의해서 매매 당사자 간의 쌍방이 상호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계약이다. 채무라는 것은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유상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상계약.
리뮤너러티브라는 저 단어 아주 출제가 많이 되는데요. 이것은 대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대가. 상대방으로부터 이 계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매도인은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매수인은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실 대별 관계입니다. 하나는 의무에 대한 규정이라면 하나는 내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의 최다 빈출, 분료식 계약입니다. 보시겠습니다. informal contract라고 합니다. 앞에가 in이 붙었어요. in. 그래서 in이 빠졌다면 formal 계약입니다. formal 계약. 요식성이 있다는 거죠.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된다. 즉 문서로 작성돼야 된다. 등등의 요건이 구비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계약은 특정한 요건을 우리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두로도 가능하다. 말로도 성립이 돼요. 양자가 아는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관계예요. 그러면 그냥 전화를 통해서 어떤 물품을 뭐 일정 수량 보내줘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낙상유불 꼭 기억하시고 밑줄 치시겠습니다. 분료식 계약이란 계약 체결에 어떠한 방식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계약을 말한다. 유상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상호 간에 대가 관계에 있는 급부를 할 것을 목적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 정도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역계약의 종류는요. 역시 이제 옆에다 써주시겠습니다. 정의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우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 컨트랙트, 그건 개별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양자가 특정 물품에 대해서 특정 수량을 일정 시기에 전달해주고 받겠다라는 그런 건 바이 건의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밑줄 치시겠습니다. 매 거래 시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어떤 품목에 대한 거래가 성립이 되면 품목별 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이건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방금 공부하셨습니다. 그 계약에 대한 거래가 종료가 되면 그것으로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대별되는 것이 포괄 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괄 계약 또는 장기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양 당사자가 오랜 기간 동안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변화도 크게 없었어요. 그냥 비슷한 동일한 물품을 오랫동안 우리 거래해 왔다면 건건마다 계약서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기간별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밑줄 치시겠습니다. 매매 당사자 간에 장기간 동안 거래를 하였거나 동일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거래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매 거래 시마다 개별 계약하는 것이 불편하고 번잡하겠죠. 그래서 연간 또는 장기간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마다 우리 거래 상품을 선적해주는 경우 그런 계약을 말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대리점 계약부터는요. 여러분 저 후반에 가면 따로 목차가 크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텐데요. 여기서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써 놓으시죠. 후반에 자세히 하시고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대리점 계약이라는 것이요. 우리 판매 대리점 계약이 있고요. 구매 대리점 계약이 있습니다. 여기 셀러가 있습니다. 바이어가 있는데요. 셀러가 바이어 국가에 대리인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 대리인이 판매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이 바이어 국가에서. 이게 바로 판매 대리점 계약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리고 이제 바이어가 셀러, 우리 수출자에게 특정 물품을 구매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대리인을 수출국으로 보내는 거죠. 여기다 대리점을 차려놓고 여기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구매 대리점 계약입니다. 어려운 내용 없죠? 네, 여기까지만. 추후에 자세히 하시겠습니다. 개별 목차로. 그리고 네 번째, 이 라이센싱 별표 치시겠습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도 이제 뒤에 개별 목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열티라고 들어봤죠? 우리 권리를 가진 자, 뭐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이 주로 있는데요. 권리를 가진 자, 라이센서라고 합니다. 라이센서가 자신의 권리를 라이센시, 그 권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면서 뭘 받죠? 말씀드린 로열티를 지급받습니다. 권리 사용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줄 치시겠습니다. 기술 도입 계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일정 기술의 도입과 공여를
통해서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관계를 규정한 계약이다. 그래서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이 되면 권리 사용료로서 로열티라는 것을 지급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나오면 그냥 저 라이센싱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거든요. 저 단어 나오면 이 단어 고르고 이 두 개가 같이 연동해서 출제가 되고요. 이제 추후에 배우실 텐데요. 라이센시와 라이센서, 권리 가진 자, 라이센서. 끝에가 ER이나 OR로 끝나면 주로 권리자, 뭔가 시작하는 자가 되고요. 라이센시, 끝에가 EE로 끝나게 되면 권리를 부여받는 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선 이 정도만 하십니다. 추후에 자세히 배우시고요. 다섯 번째, 이것도 개별 목차가 있습니다. 주에. Joint Venture Agreement라고 하는데요. 합작 투자 계약이란 밑줄 치시겠습니다. 특정 기업이 운영에 관련해서 2개국 이상의 개인이나 기업, 정부, 법인 등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특정 사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죠. 여기서는. 그리고 여섯 번째, 이 독점 계약도 참 중요한데 영어 잘 보시겠습니다. Exclusive. 셀러가 있고요. 바이어가 있습니다. 이 독점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셀러 입장에서 우리 바이어국의 다른 제3의 수입자와는 거래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특정한 수입자한테만 자신의 물품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점 계약입니다. 그리고 바이어 역시 수출국 내의 다른 기타 제3의 수출자와는 해당 물품에 관련해서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양자가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Exclusive Contract, 독점 계약이라고 합니다. 밑줄 치시겠습니다. 특정 물품의 수출입에 있어서 수출업자는 수입국가의 어떤 지정 수입업자 이외에는 동일 품목을 제공하지 않고 또 수입업자 역시 수출국의 다른 수출업자로부터는 동일 품목을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이 붙은 계약. 그 정도만. 추후에 또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이제 밑줄만 치고 계시죠? 어려운 내용 전혀 없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청약과 승낙에 비하면. 그리고 이제 무역계약의 당사자. 이것도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역계약은요. 이 셀러와 바이어가 본인일 수 있어요. 본인 대 본인. 자신의 비용과 자신의 어떤 위험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걸 본인 대 본인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당사자가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죠.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대리인 계약이 또 있을 수 있죠. 대리인. 그래서 이 본인을요. 프린서팔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린서팔, 본인. 본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있는 거죠. 에이전트 또는 브로커 등의 이름을 쓰고요. 특정 영업이나 어떤 특정 사업,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을 부여하고 이자들로 하여금 진행하게끔 하는 그런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용어예요, 이건. 그리고 이제 물품 대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역계약의 대상은요, 우리 보통 물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무채동산, 금전 등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무역계약에서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미 배우셨죠? 서비스 계약도 있을 수 있고 자본의 계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은 물품에 대한 계약이다. 물품에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오는 방식에 따라서 다시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물과 선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existing, 현재, 계약이 체결되는 그 시점에 수출상이 점유하고 있는 물품을 현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 물품을. 이 물품 만 피스를 갖고 있다. 그럼 현물입니다. 그리고 선물은요. future goods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그러나 향후에 제조가 되거나 다른 당사자로 하여금 우리 취득하는 그런 물품을 바로 선물이라고 하고요. 무역거래는 대부분 선물이 주가 됩니다. 현물보다는 선물이 대부분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영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Future goods는 선물이죠, 선물.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확보하게 됩니다. Future goods는 의미합니다. 물품을. 제조가 될 물품이죠. To be pp하면 여러분 수동태 부정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제조가 될. 그래서 수동 부정사. 오늘 처음 아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챙겨 두시겠습니다. 수동태 부정사. 그래서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이렇게 된 부정사는요. 앞에 있는 특정 대상, 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데요. 그게 능동적으로 했을 때 그리고 to be pp 이걸 수동태 부정사라고 하는데요. 뭔가 당하거나 되어지는 거죠. 제조가 될 물품입니다. 또는 acquired는 확보하게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셀러에 의해서. 언제? 우리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 after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이후에요. 이후에 확보되거나 제조되는 물품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합니다. 저 future goods 자리에 우리 existing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게 빈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현물과 선물뿐만이 아니라 특정물과 불특정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specific goods 하면은 특정물이라고 합니다. ascertained라고도 합니다. 저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specific, ascertain이 확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고 가득히 감자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한가득 있습니다, 감자가. 그런데 감자를 사러 온 사람한테, 즉 매수인한테 창고에 감자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럴 수 없는 거죠. 왜? 매수인은 내가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감자를 가져가야 될지, 어느 정도 양을 가져가야 될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이렇게 계약에 확정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 감자는 구획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까지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네, 확인이 된 상태. 계약의 목적물로서 확인이 된 상태. 이것을 specific goods 또는 ascertained goods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별되는 불확정, 아직 확정이 안 된 불특정물이 있습니다. unascertained라고 하는데요. 매매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 특정이 되고 이겁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라고 합의게 된 물품을 특정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대상 물품으로서 특정되어지거나 따로 확인이 안 됐어요. 아까 그 상태. 이런 걸 불특정물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물품. 영어를 여러분 꼭 기억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여긴 보실 필요 없고요. 여기 정의. 이게 SGA라고 합니다. Sale of Goods Act라고 해서 영국의 물품 매매법입니다. 같이 써놓으세요. 매매법. 우리가 비엔나 협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엔나 협약은 유엔이 제정한 물품 매매에 관해 국제법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영국이 아직 가입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본인 국가에 아주 오랫동안 거래에 사용됐던 탁월한 매매법이 있기 때문에 아직 가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겠습니다. 스페시픽 구스는 특정물이죠. 특정물은 의미합니다. 물품을 확인이 된 그리고 합의가 된 어느 시점에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명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안명사 이렇게 꼭 해석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거 하나 써놓으시겠습니다.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붙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묶어서 수식하십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여기 BPP니까 만들어진 그러니까 계약이 매매 계약이 Contract of Sale 매매 계약이 is made 체결된 시점에 이 물품이야 라고 확인이 된 것 그것을 바로 specific goods라고 합니다. 저 자리에 다른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specific이 들어가야 됩니다. 충당 보시겠습니다. 충당이란 우리 계약의 특정 물품을 소속시키는 행위입니다. 즉
불특정물을 특정물화시키는 것, 그게 충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충당이란 불특정물을, 즉 감자가 이렇게 창고에 가득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가세요 라고 구획을 딱 지어줬습니다. 그걸 충당이라는 행위라고 합니다. appropriation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에 제공될 물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불확정한 상태의 물품을 확정 상태의 물품으로 소속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where은 경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 여러 가지 국제 법규에서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는 경우에, 계약이 있는 경우에, 어떤 계약? on이 붙었네요. 그러면 불특정물이죠.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불특정물의 어떤 계약이 있는 경우에 물품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은 그 물품에 대한 소유권, 주어가 지금 소유권이에요. property라는 단어가 우리 단어장에 좀 기재하시죠. 소유권. ascertain과 unascertain 이런 단어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transfer가 이전된다는 겁니다. 이전된다. 근데 앞에 no가 붙었죠?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물품이 어떤 상태면? 불확정 상태면. 아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자를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 그럼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없죠. 매수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르니까. 누구에게? 바이어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unless, 뭐뭐 하지 않으면. 우리 시험엔 접속사 문제도 출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가 if not입니다. if not.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if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안 되면? 또 뭐 할 때까지? 물품이 ascertained. 특정될 때까지. 특정될 때까지는 특정되지 않으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보시겠습니다. 다시 해서 우리 불특정 물품에 대한 매매 계약이 있을 때 물품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No. 누구에게? 바이어에게. 뭐 하지 않으면? 물품이 특정되지 않으면 또는 물품이 특정될 때까지. 이렇게 아주 유명한 영국 물품매매법 16조 조항입니다. 네, 챙겨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요 정도 정의만 기억하실 텐데 우린 영문까지 확인한 어떤 탁월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다음 우리가 조건에 대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4장 무역계약의 조건. 이미 우리가 기본 내용들을 정리하시면서 무역계약의 조건들은 우리 공부하셨습니다. 목차 정도는. 물품에 대한 조건 합의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추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삽입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어와 다른 완전 판이하게 다른 법률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품에 대한 조건을 합의하고요. 거기다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 해결 조건들을 같이 합의하게 됩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물품에 대한 조건은 뭐가 있었죠? 여러분? QQPPPSI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Quality Terms. 우리 당사자 간의 분쟁이 가장 많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품질에 대한 다툼을 우리 많이 하거든요. 두 번째가 수량에 관련된 겁니다. 10,000피스를 주문했는데 그중에서 몇 개가 누락이 된 겁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가격 조건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여기 페이먼트 조건하고 구분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프라이스는 말 그대로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달러, 통화와 이제 달러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결제 조건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송금을 해줄지 아니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를 할지 아니면 아직 배우지 않으셨지만 추심이라는 결제 방식을 사용할지 등등의 것들을 약정합니다. 그리고 패킹 텀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장 조건이죠. 이 해당 물품을 어떤 방식으로 포장할 것인가. 이 포장 방식에 따라서 물품에 대한 어떤 손상을 방지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양자가 아주 긴밀하게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쉬먼트, 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크리스마스 용품입니다. 그러면 이 물품을
우리 정해진 시간 안에 인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특정한 일자에 반드시 선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박으로 우리 한국에서 운송이 되는 그 기간이 한 달이 넘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필요한 약정된 시간을 우리 책정하는 것, 그게 shipment terms라고 할 수 있고요. QQPPPS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네, 바로 보험 조건이죠. 인슈어런스. 우리 물품이 운송 중에 멸실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 부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사자가 물품을 부부할지 보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약정하게 됩니다. 이미 다 암기하시니까 편하시죠, 여러분. 이런 걸 다른 학생들은 그냥 암기합니다. 그게 쉽지 않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제적으로 암기했기 때문에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별적인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QQPPPSI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법적 분쟁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전에 우리가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 중재로 합의하자 또는 소송으로 합의하자 등의 양자가 합의를 합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QQPPSI 보시면서 하나씩 우리 첫 번째 책에 4장의 품질 결정 우리 조건 여기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품질 조건이라는 것은 밑줄 치시겠습니다. 무역 거래에서 매매가 되는 대상 물품의 품질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계약서에 약정해 두는 것이다. 그리고 후일의 클레임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 된다라는 부분까지 기억하시고요. 특히 품질의 결정 방법과 결정 시기 그리고 결정을 누가 하는지 그런 증명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품질의 결정 방법 여기 하나씩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그라미 치시겠습니다. 품질을 어떻게 결정한 것일까? 약정 물품을 보냈어요. 사실 셀러가 보냈는데 매수인이 받고서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이건 내가 생각한 품질의 물품이 아니다. 조악한 물품이 온 거죠. 그럴 경우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품질에 대한 어떤 확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정 방법. 첫 번째가 우리 sales by sample, 견본 매매입니다. 그 견본 매매의 샘플에 여러분 S에 동그라미 치시죠. S.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 품질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하고서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한 페이지 또 넘겨보시겠습니다. 그러면요. 2번 목차에 우리 sales by standard 그래서 표준품 매매라고 있습니다. 또 S가 나왔죠. 이렇게. 그 스탠다드의 S 동그라미. 그리고 세 번째 그 밑에 보시면 sales by description 이걸 명세서 매매라고 하는데요. D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차를 제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암기하시라고. 그 다음에 4번 테마에 보니까 우리 sales by brand라고 나오죠. 상표 매매. B. 그죠? 그리고 5번 목차에 sales by inspection. 그래서 inspection은 점검. 내가 직접 확인하고 물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I.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우리 sales by grade or type 나오죠. grade. 우리 G가 있습니다. 규격 매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아주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빈출이거든요. 품질 결정 방법.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하드의 종류 중에 SSD라는 것이 있어요. SSD. 그 하드가 용량이 아주 크다, 빅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써놓으셔야 됩니다. SSD 빅. 하드 용량이 크다. 암기되셨죠? 여기서 하나가 누락되면 틀린 거고 이거 바뀌면 틀리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뻔해요. 시험 나올 게. 제가 다 시험 문제에 대한 것들을 검토 마쳤기 때문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돌아오세요. 첫 번째 샘플 매매부터. 샘플 매매는 말 그대로 견본 매매입니다. 견본 매매. 매도인이 내가 이런 물품을 당신에게 전달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견본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그걸 받아본 매수인이 이 정도의 품질이면 충분히 판매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의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계약이 약정되는 거죠. 그래서 샘플 매매. 거기 하나씩 보시면요. 샘플의 종류가 있습니다. 밑줄 치시겠습니다. 셀러 샘플이 있어요. 이건 매도인 견본입니다. 매도인이 이 정도의 품질의 물품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견본을 만든 겁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견본을 말한다. 밑줄. 바이어 샘플, 매수인 견본인데요. 매도인에게 오히려 매수인이 이 정도의 품질을 만들어 주시오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수인
여기 제시하는 견본이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요. 우리 카운터, 요 카운터 대응 견본. 요 대응 견본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대응 청약이나 반대 청약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반대 청약은 뭐였죠? 청약자가 청약을 보냈어요. 그 청약에 대해서 내가 일정 부분에 추가 사항을 넣거나 그건 안 돼요라고 제안한다거나 변경한다거나 이렇게 원청약에 대해서 수정이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가한다라면은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 되고 새로운 반대 청약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가가 $10예요. $10를 깎아주십시오. $7로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원청약자한테. 근데 원청약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하면 그때 계약이 성립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반대 청약이었습니다.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 근데 여기 이 대응 견본이란 건 전혀 다른 개념. 그거랑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견본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자신이 하나 보관하고 두 개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공장에 보관해 둡니다. 그리고 매수인한테 보내는 거죠.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서 각자가 갖고 있다가 물품을 실제로 선적해서 보내요. 보내는데 매수인이 딴소리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정도의 물품을 바란 게 아닌데 품질이 너무나 열악한데? 이러면서 다른 소리를 할 때 견본 꺼내보자 라고 서로 모여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견본을 비교하는 거죠. 해당 물품과. 그래서 대조해서 매수인이 우리 자신의 어떤 판매에 대한 불이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켓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판매하기 좀 힘든 상황이야. 누가 다른 당사자가 와서 이미 다 판매를 마친 상황이야. 수입해봤자 큰 실익이 없어. 그럴 때 마켓 클레임이라는 거 걸거든요. 아, 이거 품질이 안 맞아. 우리 못 팔아. 구매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악의적으로. 그때 대응할 수 있는 견본이 바로 대응 견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십니다. 거기 밑줄. 원 견본, 오리지널 샘플이 확정이 되면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응 견본을 3개 만들어낸다. 하나는 매수인에게, 하나는 우리 또 자신이, 하나는 공장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에 사용을 한다. 기억을 하시고요. 네 번째가 샘플입니다. 근데 어떤 샘플? 쉬핑 샘플이죠. 4가지가 있어요. 선적 견본은 우리 보통 우리 무역 화물은 배로 가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어떤 물품이 나에게 도착할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항공기로 배에 선적된 물품의 일부를 빼서 빠르게 보냅니다. 그럼 하루 만에 당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품이 한 달 이후에 내가 받아보겠구나 라는 취지의 견본. 그게 쉬핑 샘플입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란 단어는요, 여러분 미리라는 뜻입니다. 선견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받아본 견본. 실제로 선적된 물품 중에서 그 일부를 보내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견본 매매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거기 별표 하나 치시죠. 대응 견본 별표 치셨고요. 지금 주의할 겁니다. 그리고 대응 그 견본 유의점에다가 별표 하나 또 치시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계약서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특정한 표현에 의해서 후일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이겁니다. 저도 이제 실무에서 이런 계약서들 많이 봤는데요. 이제 선배들이 이 계약서를 계속 써왔대요. 그런데 이제 새로 입사한 분께서 그 계약서에 깊이는 내용들을 우리 확인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써왔던 계약서니까 계속 써왔던 거죠. 근데 마켓 클레임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시험 잘 나오니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클레임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마켓 클레임은 말씀드린 대로 매수인 입장에서 사실 클레임을 걸 여지는 없어요. 근데 이미 셀러의 물품을 받아서 바이어가 판매하기에는 바이어 국가의 다른 당사자가 이미 판매망을 다 구축했어요. 실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꼬투리를 잡아서 수입을 막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보통 샘플과 퀄리티가 동일하다. same이라는 단어를 써요. same. same as sample 이런 단어를 씁니다. 계약서에. 그러면 내가 보내는 물품이
우리 샘플과 똑같다 이렇게 작성해 놓고 보내면 마켓 클레임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이런 문제로 물건을 받았는데 색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 블랙 또는 뭐 레드 이런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근데 아주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니까 100% 블랙은 아니에요. 98점 소수점으로 끝나는 그런 블랙입니다. 요걸 트집 잡아요, 여러분. 실무에서는. 본인이 수입해봤자 실익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물건 못 받아. 그냥 다시 가져가. 그러면 이 셀러 입장에서는요. 물품에 대한 제조 원가, 여기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 이걸 다시 반환하는 데 들어간 또 운송비. 이 피해가 아주 막대하거든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바이어가 가격 인하를 제의해 올 것을 알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바이어가 40% 인하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막대한 비용 때문에. 그게 마켓 클레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샘플을 사용할 때는 same as 샘플 하면 안 되고요. similar to 샘플 해야 됩니다. 샘플과 유사하다. 여러분 가만 보시면 우리가 이 same이라는 단어와 similar라는 단어는 그냥 가볍게 쓰잖아요. 근데 계약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법률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유념하셔야 된다. 실무에서도. 네, 아주 제가 빈번하게 보는 항목입니다. 이건.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밑줄 치시겠습니다. 견본 매매에서 품질 표시는 우리 물품 성질에 부합해야 하며 견본에 대한 용어의 부주의로 차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품질을 표시하는 용어로 same as sample 또는 up to sample 이런 엄격한 제조 공정을 거쳐야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특히 뭐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심지어 색깔 같은 경우에도 마켓 클레임 걸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치시겠습니다. similar to sample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타당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했습니다. 표준품 매매라는 것이 있죠. 표준품 매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상 항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농산물 같은 것들, 견본 제시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당해 수확한 물품에 대한 견본을 제시하기도 쉽지 않고 선물 거래가 많습니다. 뭐 과일이라든가 쌀 같은 것들, 그런 게 대표적인 표준품 매매인데요. 밑줄 치시겠습니다. 표준품이란 동종, 이질 상품의 품질을 대표하는 상품을 말하는데 표준품 매매는 수확이 예정해 있는 농산물, 이게 중요해요. 어떤 품목인지. 또는 수산물, 또는 원목, 1차 상품 등의 매매 시 현품이 없고 이 향후에 제공이 될 그런 선물에 대한 아직 수확이 안 된 그런 물품의 거래 시 사용되는 품질 결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비출 많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 네, 견본을 하셨고요. 표준품 매매 스탠다드입니다. 평균 중등 품질 조건 FAQ가 있고요. 판매 적결 품질 조건 GMQ 요 영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 플레인보다는 요 세 단어 그리고 보통 품질 조건 USQ라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평균 중등 품질 조건 여기에 부합하는 물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쌀, 곡물이죠. 또는 과일 이런 것들은요. 말 그대로 평균 중등의 품질을 갖춘 물품을 제공하는 겁니다. Fair Average Quality. 그래서 밑줄 치시겠습니다. 곡물 매매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동종 상품 중 평균적이고 중등의 품질을 의미하는 것. 그죠? 그래서 당해 계절의 출하품 중에서 평균의 중등품을 우리 품질로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특히 다시 강조드리지만 요 거래 품목을 기억하셔야 돼요.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은요. GMQ라고 하는데 도착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건 도저히 판매할 수가 없어요. 어떤 테마다? 바로 냉동 어류입니다. 시험 이게 나와요, 여러분. 냉동 어류. 대표적으로 냉동 어류가 GMQ 방식으로 품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목재.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목재 많이 갖고 들어오거든요. 가구 생산하는 목재를
잘라보니까 안에가 텅 비었습니다. 멋진 가구를, 대규모 가구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잘랐더니 비었어. 판매할 수 없는 그런 목재죠. 그래서 이걸 판매 적격 품질 조건, 굿, 자, 멀컨터블 퀄리티라고 합니다. 두 항목 기억하세요. 그래서 잠시 후에 배우시겠지만 이건 도착지에서 품질이 중요합니다. 도착지에서 품질이 중요하다. 도착지 품질 조건입니다. 양육 품질 조건이라고도 해요. 양육 품질 조건. 그리고 보통 품질 조건이라는 것은 USQ, Usual Standard Quality. 여기 스탠다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공인기관의 어떤 적격 심사를 통해서 품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 치시겠습니다. 공인표준기준 또는 공인검사기관에 의해서 보통 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것. 그래서 미국의 면화, 우리 한국에서는요, 홍삼, 이 테마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오징어, 울릉도 오징어, 요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 오징어에다나 울릉도 오징어라고 이렇게 이 명칭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네, 공인검사기관의 어떤 품질 수준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서만 이런 명칭을 부업하는 거죠. 홍삼, 면화, 요 정도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교재에 명확하게 표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표준품 매매, 스탠다드, 영어 기억하시고요. 이 표준품 매매는 우리가 특히 영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FAQ, 평균 중등 품질 조건에 그 해당되는 품목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2번도 GMQ,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이다. 이것은 냉동 어류와 목재다. 그리고 도착지 시점에, 도착지에 와서 선적되는 시점에 품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착지까지 와서 판매되는 시점에 봐야 돼요. 이게 판매할 수 있는 정도의 품질을 가진 물품인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표준품 조건에서 맨 마지막 보통 품질 조건, 여러분 밑줄 치셔야 됩니다. USQ, 요거는 공인표준기준 또는 공인검사기관의 보통 품질로 품질을 약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완벽하십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물품 출제가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거 두 개, 여기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도착지 품질 조건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명세서 매매죠. 그래서 디스크립션. 어떤 물품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견본을 제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속열차 아니면 선박, 초대형 유조선 이런 거 견본을 제시하시오 라고 하면 터무니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견본 대신에 설계도라든가 청사진 이런 것들을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명세서에는 뭐 한 장짜리 명세서가 아니겠죠. 당연히 설계도이기 때문에 수백 페이지, 심지어 수천 페이지의 명세서가 제공이 됩니다. 대형, 초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장치라든가 뭐 기술에 대한 얘기 아니면 부대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일거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어떤 그 청사진들이 제공이 된다. 그래서 윗것과 구분이 되시죠? 디스크립션이라는 영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테마를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명세서 매매 같은 경우에는 견본 제공이 불가능한 선박, 철도 차량, 공작 기계, 대형 구조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서 등, 명세서 등, 청사진 등이 제공되겠다라고만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브랜드 매매죠. 상표 매매. 모든 기업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롤렉스 시계 아니면 샤넬 가방, 에르메스의 뭐 가방 이런 것들은요 품질을 논할 가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에르메스에 전화를 해서 이런 물품을 수입하고 싶으니까 가방 몇 개 샘플로 보내주세요 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거기서 응대도 안 해줄 겁니다. 그 이후로는. 그죠? 그래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이 브랜드만으로서 그 품질이 공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예. 그래서 밑줄 치겠습니다. 상표 매매는 견본을 제시할 필요 없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생산자의 상표, 나이키, 삼성, 뭐 코카콜라 이런 것 등을 말합니다. 통명만을 가지고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설명에 나오면 이걸 브랜드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점검 매매, 인스펙션이라는 단어에 밑줄 치시죠.
inspection. 이 inspection이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점검. 이건 체킹하고 좀 다른데요. 체킹은 수량 확인하고 뭐 무게 잘고 뭐 이런 개념 정도. 아주 낮은 의미의 가벼운 의미의 확인이라면 이 inspection은 그냥 정밀하게 검사하는 겁니다. 물품을. 그래서 이 점검 매매라는 것은 일단 수입자가 현품을 확인하고 구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줄 치시겠습니다. 점검 매매는 매수인이 계약 물품의 품질 수준을 직접 확인한 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품질 결정을 말한다. 그리고 여러분 같이 꼭 기억하실 것이 BWT 동그라미 치시죠. BWT 그리고 COD 거래에서 사용되는 것이 점검 매매다. 우리가 BWT라는 것은 이미 한 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BWT 이건 보세 창고도 거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보세 구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보세 구역은 우리나라에 있긴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외국으로 봅니다. 외국적입니다. 여기에 외국 물품이 들어와서 외국 물품 상태로 수입 통관을 거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그걸 보세 창고라고 합니다. 일단 BWT 거래는 뭐냐면요. 셀러의 물품이 우리나라의 보세 창고로 들어옵니다. 아직 수입자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개별 수입자를 컨택해서 판매가 되는 것. 그러면 수입자가 와서 보세 창고에 있는 물품을 보고 사겠죠? 그래서 보세 창고도 거래는 점검 매매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OD 거래라는 것이 있는데 COD는 우리가 현금을 주고 물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현품을 현금 주고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캐시입니다. 이 C가. 그래서 품질이 어느 것보다 중요한 예술품 또는 뭐 다이아몬드, 즉 현품을 확인하고 대금 지급해야 되겠죠. 이렇게 운송해서 오는 것은 사실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현금 거래 같은 경우, 요 COD 거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점검 매매라고. 그리고 여섯 번째, 규격 매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격 매매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표준품 매매처럼 특정한 공인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근데 표준품 매매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선물 매매 그런 것들 뭐 농산물이라든가 1차 상품 매매와 관련이 됐다면 여기 있는 이 규격 매매 같은 경우는 공산품 우리가 삼성에서 만든 휴대폰 같은 것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ISO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어떤 어떤 기준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KC 인증이라든가 뭐 KS 여러 가지 인증이 있죠. 그리고 영국의 뭐 BBS 뭐 이런 것들, JIS 일본의 이런 것들을 충족했을 때 당의 약정 물품의 어떤 품질을 충족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 치시겠습니다. 거기 ISO 그리고 BBS 그리고 KS, JIS 등 우리가 이제 공산품의 어떤 품질 수준, 공인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특정 어떤 국가의 공인 기준. 이렇게 해서 SSD 빅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네, 그레이드까지 보셨습니다. 네, 암기되셨죠? 다른 분들은 공부를 하셔도 머리에 남지 않으실 테지만 제 수강생분들은 정확하게 품질 결정 방법이 암기가 되셨을 겁니다. 목차로서. 이 품질 결정 방법은요. 관세사 2차 논술 시험에도 10점짜리로 출제가 된 적이 있는 아주 출제자가 선호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요. 특히 요 표준품 매매의 경우 요 세 가지 영어 단어까지 암기하시고 품목 암기하시면 완벽하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 밑에 보시면 품질 결정 시기라는 것이 있어요. 요것도 결정 방법만큼 또 중요한데요. 과연 어느 시점에 해당 물품의 품질을 우리가 계약에 합치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될 것인가? 그 시점이 문제죠. 그래서 선적 시점에 우리 품질 결정 시기로 설정을 할 것이냐, 양육 시점에. 왜냐하면 운송 중에 물품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품질 결정 시기로 설정할 것인지 양자가 합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선적 품질 조건. 여기에서는 적용되는 항목이 중요합니다.
네, 결정 방법만큼 중요한 것이 또 결정 시기인데요. 결정 시기에 보시면 1번 목차에 선적 품질 조건이 있고 2번 목차에 양육 품질 조건이 있습니다. 선적 품질 조건과 양육 품질 조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약정된 물품의 품질을 어느 시점에 우리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냐. 이게 양육이냐 선적이냐인데요. 선적 시점에 계약과 합치하는 물품의 품질이 제공됐다면 매도인의 의무가 우리 완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양육 품질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착지에 가서 우리 물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품질이 약정품의 품질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확인이 됐을 때 매도인의 의무가 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3번 목차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3번에 보시면 라이텀스와 테일 퀘일, TQ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C damage드라는 표현.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빈출되는 부분인데 거기 별표 하시겠습니다. 라이텀스, RT, 테일 퀘일 이건 불어거든요. TQ, 그다음에 C damage, SD.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요 테일 퀘일이라는 경우는요. 우리 거기 영문을 한번 밑줄 치겠습니다. Such as it is. 밑줄. Such as it is. Such as it is는 그냥 있는 그대로란 뜻입니다. 그리고 just as it comes. 그냥 오는 그대로. 그래서 내가 이런 물품을 보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라는 취지입니다. 이 TQ라는 건 테일 퀘일. 그러니까 영문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나옵니다. Such as it is.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 서치 에즈 이리지 같은 경우에는 선적 시점의 품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적만 해주면 그냥 받아 너는. 선적 시점의 품질이 결정된다. 그래서 선적 품질 조건이다. 맨 마지막 밑줄 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테마에 라이텀스라고 있어요. 그게 RT라고 하는데요. 호밀이라는 곡물이 있는데 이게 습기에 취약해서 자주 썩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도착 시점까지 판매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밀 거래에 사용되는 RT, RT는 대표적인 양육 품질 조건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 밑줄 두 번째 줄, RT는 양육 품질 조건이다. 그리고 세 번째 C damaged, SD라는 것. 요게 또 시험 많이 나오는데요. 옆에다 써놓으실게요. 원칙은 선적 품질 조건입니다. 이 SD 같은 경우에는 C 데미지. 원칙은 선적 시점에 품질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선적 시점까지 약정품의 품질과 일치한다면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 완료한 겁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해수에 의한 C 데미지, 해수 피해까지 누가 책임지는 것이다? 셀러가 책임지는 겁니다. 원칙은 선적 품질 조건이지만 중간에 운송 중에 해수의 피해가 있을까에 대한 우려로 책정하는 건데 그때는 셀러가 부담한다. 요 해수 피해만. 그래서 선적 품질 조건의 변형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원칙적으로 선적 품질 조건이나 해상 운송 중에 발생한 해수로 인한 품질 손해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걸 양육 품질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칙은 이건데 딱 하나 해수 피해. 선적 품질 조건과 양육 품질 조건을 절충한 조건부 선적 품질 조건이다. 선적 품질 조건이다. 원칙. 이렇게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앞 페이지로 돌아오시겠습니다. 1번으로 보시면 선적 품질 조건과 양육 품질 조건을 이제 분류해 보겠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아직 공부는 안 하셨는데요. 인코텀즈에 E 조건, F 조건, C 조건, D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코텀즈. 우리 시험에 압도적인 어떤 빈출을 나타내는 항목인데요. 이게 공부하십니다. 추후에. 아직 공부 안 하셨지만 네 가지 E, F, C, D 중에 세 개입니다. E, F, C 조건. 이렇게 세 개. 그리고 지금 공부하셨던 FAQ 조건. 이건 표준품 매매에서 사용됐던 FAQ. 그리고 방금 공부하셨던 TQ 조건이 있었죠. TQ가 뭐였습니까? 테일 퀘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Such as it is. 이런 표현이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 내가 선적하면 끝이야.
이런 게 TQ 조건입니다. 그리고 SD,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SD는 원칙이 선적 품질 조건이었고 해수 피해만 하나 더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다. 우리 수출자가. 그리고 양육 품질 조건은 우리 인코텀즈의 네 가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코텀즈 E, F, C, D 중에서 D 조건. 그리고 우리 GMQ 조건. GMQ는 어디서 나왔죠? 우리 표준품 매매에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이었죠. 목재와 냉동 어류. 그리고 RT는 우리가 곡물의 품질 조건입니다. 이게 곡물의 품질 조건에서 호밀 거래에서 사용됐던 그 대표적인 양육 품질 조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하셨던 곡물의 품질 조건, 테일케일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RT는 호밀 거래의 양육 품질 조건, SD는 원칙은 성적 품질 조건이나 해수 피해만 수출자가 부담한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관세사 시험에도 2차 논술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우리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네, 이렇게 암기를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 테마로 품질의 증명 방법. 요거는 누가 품질을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누가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수입자가 해야 됩니다. 품질에 대한 증명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품질의 증명을 이렇게 써놓으세요. 원칙은 매수인이 합니다. 계약과 합치되지 않은 품질의 물품이 왔어요. 그러면 클레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그러니까 이자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선적지에서 물품을 싣기 전에 우리가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체킹은 개수 세는 거고요. 인스펙션이 검사입니다. 인스펙션 행위를 원래는 이자의 책임으로 해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잘 그러기가 쉽지 않죠. 매수인이 수출국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선적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실무에서 사실 그게 용이하지 않죠. 그래서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약정을 합니다. 매도인 부담으로. 이걸 계약서에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Seller's Inspection to be final 이런 걸 씁니다.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렇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품질 증명은 매도 이런 게 많으니까 실무에서 매도인 부담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은 누구 몫입니까? 매수인 몫인데 매수인이 수출까지 오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도인이 공인검사 기관을 통해서 그 검사증을 받아서 제시합니다. 매수인에게. 내가 이런 계약과 합치하는 물품을 보냈다라는 취지로. 그래서 공인검사 기관에 어떤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로이드라든가 등등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이 부분을 꼭 챙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Inspection to be final. 이걸 계약서에 명시해 둡니다. 그러면 셀러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매수인 거였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완벽하십니다. 측명 방법 보시면요. 우리 약정, 거의 밑줄 치겠습니다. 의의에서 약정 물품의 품질에 대한 검사와 입증을 어느 당사자가 부담할지 여부를 계약서에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의가 없을 시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선적 품질 조건의 경우 매도인에게 품질의 입증 책임이 있겠죠. 매도인은 선적지에서까지 품질이 합치하면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양육 품질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우리 그런 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양육 품질의 경우에서 두 번째 줄에 우리 감정인의 우리 서베이 리포트라는 것이 있죠. 감정 보고서에 의해서 입증을 하게 된다. 그리고 품질이 약정품의 품질에 못 미친다. 그러면 손해배상 들어오는 겁니다. 네, 손해배상 청구하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내용이 길어서 품질 조건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잠깐 쉬시고 우리 수량 조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